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번에 임장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손품만 팔았던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 보여셨으면 임장을 잘 하신 거고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가가지고는, 임장을 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요. 시세 조사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세 번, 세 군데, 네 군데, 요 정도만 가보시셔도 어느 정도 내가 팔 수 있겠다라는 감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건들은 다 임장을 가보는 편이고요. 아파트도 조금 임장을 가야 될 만한 물건들은 가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왜냐하면 시세 조사를 했을 때에 좀 충분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꼭 임장을 가셔서 시세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거고요.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대출 받는 방법, 입찰표를 작성하는 법 등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찰을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조금 뭐 다른 분들의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찰자 입장, 그러니까 우리 경매 투자자들이 하는 경매 절차인데요. 일단 우리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을 먼저 하겠죠. 내가 입찰할 물건들을 검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세 조사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시세 조사가 물건 검색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물건 검색은 이미 내가 정해져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서 여기가 좋고 여기가 대장 아파트고 어디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매는 되게 쉬워요. 이미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물건들이 내가 고를 수 없게끔, 그 아파트에 어느 동에, 어느 호실까지 다 정해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이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저는 입찰가 산정할 때 시세만 조사를 잘 해주시면 입찰가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표를 보면은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낙찰 가격, 그러니까 이 맨 왼쪽에 위쪽에 있는 이 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 표, 그러니까 입찰가 산정하는 표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입찰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세, 그러니까 금매보다는 우리가 싸게 사야 되니까 시세와 금매를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금매는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다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부동산 소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매가는 전화나 아니면 현장을 가셔서 물어보시면 이게 금매,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는 금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매들을 좀 찾아서 이 해당 물건의 매매 시세, 그리고 전세, 월세 시세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물건을 가지고 단기 매도를 할 것인지, 전세를 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팔 건지, 아니면 월세로 월세 수익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명도비라고 해서 이게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명도비는 사실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법적 뭐라 해야 되죠? 원래 꼭 저희 지급을 해야 된다? 요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는 이 경매에 낙찰이 되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고 그 다음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겠죠. 강제 집행을 하면은 그 집행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비용을 이 명도 대상자,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강제 집행까지 시간을 아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비는 강제 집행 비용을 명도 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미리 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명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강제 집행 비용을 미리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은 그 집의 짐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30평짜리 아파트인데 20평만큼 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의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짐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30평 아파트인데 짐이 너무 많아서 40평, 50평에 들어갈 만한 짐들이 30평에 있어요. 그러면 명도비, 그러니까 강제집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84제곱미터면 전용 면적이 2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용 면적에 약 곱하기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곱하니까 우리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나오는 비용 정도로 나오더라라고 제가 계산을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도비로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우리가 뭐 32평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그럼 명도비로 250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가장 적절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도비로 꼭 250만 원을 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과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명도비가 단 한 푼도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협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연식과 그리고 어, 그죠?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수리비는 각 그 집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상가랑 그리고 뭐 빌라랑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용 관리 부분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관리 부분만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용 관리 부분만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납 관리비 아파트라고 해서 미납 관리비가 나오겠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옥션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미납 관리비를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는요, 스피드 옥션이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거 아니고요. 2022년도 8월 16일 날 조사를 했더니 미납 관리비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생겼을 수도 있겠죠. 다른 물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2024년 2월 15일 날에 조사를 했더니 미납 관리비가 밀려 있는 게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음, 여기는 개인정보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미납관리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 60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60만 원을 모두 다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납관리비는 누구한테 물어보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셔야 되겠죠? 관리사무소는 이 아래쪽에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이 아파트에 해당 관리사무소겠죠. 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 호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녕하세요. 경매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림아파트 102동 502호 미납관리비가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분들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리비,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인 내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미납이 얼마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금액은 내가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실이 약 1년 정도 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공용 관리비가 미납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내가 관리비를 확인을 안 하고 입찰을 보시면 혹시나 모르는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꼭 전화하셔서 입찰 전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화를 해서 경매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나 많은 전화를 받으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 네네네, 미납관리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얼마 얼마 밀렸어요.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몇 동 몇 호인지 얘기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많이 전화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20명 전화 왔다, 30명 전화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나의 경쟁자가 많겠구나. 그럼 내가 입찰 가격을 조금 더 힘을 좀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되고요. 전화를 했는데 경매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정말 전화를 잘 안 받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때문에 전화하셨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여기는 경매 때문에 연락을 받지는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를 조사한다는 거는요. 마지막에 조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조사를 다 이미 끝내고 입찰을 하기 전에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여기다 전화하셔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동호수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 얼마가 미납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우리 여기에서는 제가 명도를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명도를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가서 명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래 명도라고 하면 등기 이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그다음 잔금을 다 낸 다음에 내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명도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법원에다가 계약금 10%만 걸고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최고가 매수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계약자인 거죠. 내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명도를 하면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내기 전에 미리 가서 명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잔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바로 내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세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저의 시간은 다 돈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원래는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낙찰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찾아가면 미납관리비부터 납부를 하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등기 이전도 안 되어 있는데 낙찰자라는 말의 한마디에 그러면은 미납관리비는 언제 내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직 등기가 안 돼가지고 제 이름으로 넘어온 다음에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납부를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재수강생은 아니고요.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등기 이전 하기 전에 명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미리 미납관리비를 납부를 미리 해줬어요. 대납을 해준 거죠. 근데 그 물건이 취하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 저는 등기 이전을 미리 하지 말라, 그 미납관리비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리비 중에서도 전용 관리비가 있고 공용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라 하면 이 아파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공용 전기라든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청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이 있고요. 내 집에서 쓰는 전용 부분이 있죠. 전기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용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용 부분만 우리가 인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전용 부분은 현관문을 들어가서 쓰는 사용했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납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랑 좀 협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진행을 했겠죠. 낙찰자와 그리고 그 관리소장, 그 관리사무실에서 둘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 미납 관리비를 공용 부분만 우리는 인수를 하겠다. 낙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관리비, 전용 부분, 공용 부분, 모든 미납 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미납 관리비만 낙찰자는 왜냐하면 전용 부분을 본인이 쓰지 않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만 인수를 하라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용 부분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은 이 관리사무소에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용 부분은 제가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용 부분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수긍하시고 공용 부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없으면 미납관리비 모두 다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공용 부분만 인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납된 요금 중에 연체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월 달부터 미납이 되면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체료 몇천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납된 요금만 인수를 하시고 연체료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빼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르면 우리가 연체료를 또 물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까, 이제부터는 아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장을 했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 뭐 관리비 해봤자 우리가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는 도시가스,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료, 공용관리, 요렇게가 이제 거의 답니다. 이 외에는 납부할 게 별로 없는데요. 공용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빌라의 입주민들과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받은 빌라들은 해당 빌라의 입주민 분들이 제가 언제부터 관리비를 미납관리비 이런 얘기를 하면 입주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사 오고 나서부터 내시면 됩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납관리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아니죠. 사람을 따라 다니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다복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집에서 B로 전입을 하면 그 A라는 집에서 이제 도시가스를 명의를 빼고 그다음 B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저희가 인수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납된 요금을 인수할 필요 없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1, 2, 3번에 전화하셔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셔서 명의 변경만 해주시면 나머지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요거 명의 변경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인수할 게 별로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에 지금 우리가 그 입찰 표에 지금 적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납관리비까지 했고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취득세, 중도 상환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중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개 보수 요율표가 있죠. 주택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 수수료가 0.5%고요. 다음 2억 이상 9억 미만 같은 경우 0.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에는 0.4% 그리고 0.3%.
우리가 주로 많이 거래하는 것들이 1억에서 2억, 그리고 3억 요 정도의 주택이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넘을 수도 있겠죠. 9억 이상이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무주택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낙찰 가격의 80% 또는 감정가의 7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의 80% 또는이에요. 감정가 7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씩 차감됩니다. 그래서 낙찰가의 70%, 감정가의 6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는 그럼 안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만드시면 낙찰가 80%에 감정가 7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입찰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대출은 어디서 하나요? 은행에서 하겠죠. 근데 우리 보통 낙찰을 받으면 내가 이용하는 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러면은 낙찰 받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알아보면 되나요? 아니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일반 근저당 대출이랑 좀 다르게 취급하는 은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많이 취급을 하지 않고요. 약간 이금융 쪽에서 많이들 어, 이렇게 취급을 하세요. 이금융이라 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들에서 많이들 하는데 1금융에서는 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은행들을 다 전화를 해보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우리 경매 다음 달에 우리 입찰장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갈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시면 법원 앞에서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명함을 꼭 받으세요. 명함을 귀찮다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함을 다 주시는데요. 요 분들이 다 대출 상담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브로커 같은 개념이죠. 은행과 그다음에 경매를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얼마까지 대출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없애죠? 네,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낙찰 받기 전에 그러면 알아볼 수 없나요? 낙찰 받기 전에 내가 잔금 그 대출이 경락잔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낙찰 받기 전에는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왜냐? 돈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도 돈이 될 만한 곳에,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낙찰을 받기 전에 물어보시면 답변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낙찰을 받기 전에 내가 꼭 진짜 낙찰이 뭐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 중에 낮은 금액, 그리고 1주택은 10% 차감된 금액이고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근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예요. 개인으로 근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DSR이라는 게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DSR이 뭐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차주, 대출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차주가,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이 근저당 대출, 집담보대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혹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서 이 사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서 한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 DSR 때문에 다 걸려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사실 때 일부러 개인이 아닌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DSR을 좀 피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지 낙찰가의 8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금이 너무 없어요. 자금이 너무 없으면 대출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탁대출이라고 해서 신탁대출은 신탁사로 명의를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신탁대출로 해서 낙찰가 90%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아파트 받으신 분도 낙찰가의 90%까지 지금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은요, 영원히 이 대출, 이 금액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2024년 3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대출 같은 경우에도 또 바뀔 수 있고, 사업자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하기 전에 한 번 더 대출을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탁대출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다복이라는 사람이 대출,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저당 대출이라고 해서 낙찰가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억짜리 내가 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낙찰가의 80%로 대출을 받는데 내가 자금을 조금 더 땡기고 싶어요.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탁으로 대출을 하시면 다복이라는 이름에서 등기부등본이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다복이라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신탁으로 명의가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다복이라는 사람이 신탁회사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명의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 등기부등본에 땡땡땡 신탁이라고 해서 땡땡땡 뭐 무궁화 신탁 뭐 이런 식으로 신탁회사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다복이라는 사람의 물건이지만 신탁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를 믿고 그 10%를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다복이라는 사람에서 신탁회사로 명의 이전이 되면서 신탁회사를 믿고 낙찰가의 10%를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0%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신탁 대출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단기 매도나 그러니까 매도를 바로 하시거나 전세를 내실 때는 어차피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대출에서 내가 그 대출금을 다 갚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월세를 내가 받겠다 하시면은 신탁 대출은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단기 매도나 전세를 놓게 되면은 어차피 대출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지 않고 신탁사로 등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신탁사를 믿고 10%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자를 안 내요. 미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허락 없이 내가 집주인이지만 내 허락 없이 신탁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바로 공매로 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10%를 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자금이 없으면 굳이 80%, 70% 대출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탁회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내가 한도를 땡겨서 자금을 모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대답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대답이 없으신데요?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잘 듣고 있으신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 드린 거를 이 수익률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뭐부터 조사해야 된다고요? 시세 조사 표를 작성을 하려면 요 매도 금액, 우리가 매매가 얼마에 이 집에 팔리는지, 그리고 전세가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로 되는지를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취득세, 중도 상환수수료,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에서도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도비 같은 경우에는 경매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 수리비는 원래 발생이 되는 거죠. 경매가 아니더라도. 미납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경매이기 때문에 명도비, 미납관리비는 내가 경매기 때문에 내야 되는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1주택자, 2주택자 기준으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1.1%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1.1%가 아니라 법무사 비용까지 제가 1.5%로 이 표에다가 넣은 거예요. 우리가 1.1%로 원래 취득세를 내지만 은행에 대출을 만약에 끼고 우리가 대출을 발생해서 이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이 저한테 셀프 등기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은행이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에서 그러니까 취득세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1.1%가 아니라 법무사 비용까지 1.5%로 계산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단기 매도나 대출을 전세를 놓게 되면 이 대출을 상환을 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갚는다는 얘기겠죠. 단기 매도나 전세를 놓게 되면 이 대출을 갚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이 원래는 뭐 3년 정도 대출을 하겠다, 30년 대출하겠다, 뭐 40년 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다 했는데 우리가 단기 매도나 전세를 하게 되면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대출 이자를 갚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래는 이자를 받으려고 이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빨리 갚으면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너무 빨리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를 청구를 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요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0.5%가 가장 많고요. 지금 시즌에서는 0.5%가 가장 많고요. 보통은 1%에서 2%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책정을 해요. 제가 평균적으로 1.2%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중개 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0.5 5%, 0.3%, 0.4%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0.4%로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명도비, 수리비, 미납관리비는 요 집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우시지는 않죠? 이 표에다가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낙찰가를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대출이 80%로 잡혀져 있는데요. 대출을 알아보실 때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대출을 무조건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경락잔금 대출도 똑같고요. 다른 대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알아볼 때 좀 많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보시면 내 조건과 맞는 대출을 찾게 됩니다. 전국에 은행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은행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 진짜 안 될까요? 아니요. B, C, D 쭉 다 전화해 보세요. 저는 진짜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서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 기준에선 대출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은행이 너무 많고요. 그 은행 중에서도 그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알아보고 안 된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은행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내 조건에 맞는 그런 대출 은행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요? 그러면은 뭐 은행의 기준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하시다 보면요. 이게 조금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경매를 해서 이 집을 받았어요. A라는 집을 받아서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전 대출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A라는 집을 내가 사서 단기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요런 것들을 좀 맞춰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뭐냐, 단기 매도나 전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대출을 빨리 갚겠죠.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게 되면 빨리 상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조건에는요, 대출 한도, 중도 상환 수수료, 이자, 거치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출 한도 중요해요? 대출 한도가 아까 80% 나오냐, 90% 나오냐, 이런 것들 한도,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80% 대출을 받는 것보다 90%를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10%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 중요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너무 중요하죠. 왜냐, 내가 빠르게 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작은 걸로 잡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1%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1%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아니면 낮은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이자, 그러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0.1%, 0.2% 비싸고 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해요? 이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왜냐, 내가 단기 매매나 전세를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한 달에 0.1%, 0.2%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상관이 없고요. 거치 기간 어때요? 거치 기간이 뭐냐? 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중요한가요? 이게 1년인지 3년인지 중요한가요? 내가 매매나 전세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못해도 6개월 안에 팔고 6개월 안에 전세를 낼 거기 때문에 거치 기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출을 알아봐 주실 때 대출 한도 많이 나오면 좋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걸로 알아봐 주시는데 이자는 높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명함 받았던 상담사 분들 있죠? 그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 중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자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이자는 어느 평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이자가 높다고 해서 뭐 3%, 뭐 2%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뭐 개인마다 0.1%, 0.3%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작은 걸로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 집을 사서 내가 목적이 월세를 받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다가구나 뭐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근린주택이나 이런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대출을 알아보실 때 대출 한도 중요해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 많이 받으면 좋다? 아니죠.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중요한가요? 월세를 놓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갚지 않고 이제 월세 임차인을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에 상환할 일이 없습니다. 이 집을 팔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 의미 없고요. 이자는 어때요? 매달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0.1%라도 낮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치 기간은 어때요? 이자만 내는 기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이제 원금까지 같이 갚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월세를 받는 금액보다 더 오버가 돼서 훨씬 더 내가 월세 수익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치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짜리보다는 3년짜리나 5년짜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거치 기간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세, 월세 이 건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출도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곳을 알아보시고 내 조건과 맞는 대출을 꼭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을 실행할 때 우리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대출을 내가 일으키면은 은행이 저한테 셀프 등기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은행은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무조건 낄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실행하시면.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안 하고 내 돈으로 다 잔금을 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법무사 안 껴도 됩니다. 셀프로 등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대출을 실행하시면 법무사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무사를 이제 그 등기를 이전하실 때 명세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전 비용이라고 해서 잔금을 얼마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등기 법무사 비용이라고 해서 등기 이전 비용을 명세서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내시지 마시고 그대로 내셔도 돼요. 내셔도 됩니다. 혹시 법무사님 계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등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된 경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등기비에서 조금씩 수수료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 경비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최소 한 2, 30은 아끼실 수 있어요. 최소 2, 30 정도는 아끼셔서 조금 경비를 좀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조건 경비 중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00%다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내가 명세서를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복쌤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 얼마 정도는 깎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황해하지 마시고 명세서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 대출 상담사, 아니죠. 대출 받으면 법무사 사무장님이 보통 등기 이전을 해주거든요. 법무사에 근무하는 사무장님이 등기 이전을 해주시는데, 등기 이전을 할 때, 우리가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라서 지금 이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기 전에,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지만, 그 다음 절차가 강제 집행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인도명령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인도명령 신청은 원래는 낙찰자인 내가 법원을 가셔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언제 신청을 하느냐? 이거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온 다음에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법무사님이 등기 이전을 하려면 어차피 법원을 가요. 법원을 가시는 김에 나 대신 인도명령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지만 그 결정문이 나오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우리는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은 무료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되 아마 무료로 잘 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많으면 15만 원 정도 요청을 하는데 좀 깎아보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임장 안 다녀오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 임장은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저랑 임장 안 가신 분 있나요? 저랑 지지난번 8, 9일 날에 우리 임장 안 가신 분 혹시 있나요? 수업 듣는 분들 중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도 안 계시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장 갔던 물건이에요. 양천구 목동의 서림 그랑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림 그랑빌이라고 방 두 개짜리 6층 엘리베이터 있고요. 6층 방 두 개짜리 기억나시죠? 네네 좋아요. 지금 4월 11일 날에 입찰일이고요. 2억에 지금 시작하는 물건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도 가격,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못해도 한 2억, 어, 희니님? 3억 줘봤요? 방 두 개. 방 두 개짜리. 세 개 말고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못해도 금매로 팔아도 2억 2천 정도면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세는 우리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억 6,500이고 여기에 추가로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 월세는 3천에 기본 2, 3천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온다고 말을 했고요. 월세는 못해도 한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0만 원보다 제가 봤을 땐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전세가 없었고요. 월세도 비슷한 평수로 봤을 때 거의 한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천에 80이면 정말 싼 가격인 경우에요. 요거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득세랑 중도상환수수료,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명도비 얼마예요? 명도비 여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여드릴게요. 이 2022. 이 물건이었거든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위치가 이 초등학교 옆에 기억나시죠? 좋아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미 걸고 나간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누가 지금 신청을 했죠? 보증보험 회사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명도가 의미가 있나요? 명도는 누구 대상으로 해요? 이 주식회사, 아니 뭐죠? 이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비는 들어가지 않겠죠. 많이 뭐 들어가봤자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비용으로 임차인한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요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비는 없고요. 그 다음 매도 기준이에요. 중개보수는 우리가 이 집을 살 때는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법원에서 사니까. 그리고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도 기준으로 0.4%로 넣은 거고요. 만약에 임대를 놓겠다. 전세면 좀 달라지겠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지금 몇 년도식이었냐면요. 2018년도식이라서 수리할 게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도배나 뭐 장판 정도는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제가 300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는 없겠죠. 명의 이전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넣었어요. 맞죠? 노란색 부분 다 넣었고요. 얘 빼고는 지금 다 넣었어요. 그러면 낙찰 가격이 지금 시작하는 가격을 볼게요. 시작하는 가격이 2억 480만. 이 가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은 80%로 잡혀져 있고요. 지금 2억 4백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차액은 1억 5천이지만 차액은 1억 5천이래. 차액은 1,500이지만 비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불을 했죠. 비용은 우리가 취득세부터 수리비까지 다 넣은 비용이고요. 수익이 한 600만 원 정도 남네요. 어때요? 만족합니까? 어때요? 만족해요? 좀 애매하죠? 수익이 너무 적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4월 11일 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찰을 시키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시작 가격이 1억 6,38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유찰 가격이. 그러면 어때요? 지금 금매로 2억 2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4,800만 원이네요. 어때요? 요 가격에선 지금 들어갈 만해요. 근데 이 금액으로 될 거예요. 이게 최저 가격이거든요. 다음 진행하는 가격의 최저 가격이에요. 이게 시작 가격이지 낙찰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 6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얼마까지 쓸지 내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입찰 가격은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남기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나는 1억 7,300까지 1억 8천까지 내가 한번 써볼까? 그렇게 계산식을 넣어보면 요 만족도가 있을 겁니다. 만족하는 금액들이. 나는 1억 9천까지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1억 9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차액이 1,700 나와요. 1,700 벌려고 내가 이걸 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더 차액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조금씩 뒷다리가 떨어지는 거죠. 1억 9천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마다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로 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제가 1억 6천부터 시작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나 같으면 얼마까지 쓰겠다. 지금 제가, 표를 드렸잖아요. 표에다가 우리 매도 가격, 그리고 보증금, 전세, 요 월세, 전세 다 알죠? 요 금액 입력하고요. 다음 저랑 똑같이 수리비만 300만 원 넣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본인들마다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 그 금액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9시까지 쉬고 10분 쉬고 볼게요. 10분 고민해 보시고 다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거 그대로 켜놓을게요. 요 수익률 표는 10분 Recording 쉴게요. stopped.